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자는 게 너무 싫다는 사연입니다. 배우자와의 약속한 이 해외여행 꼭 가야 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재테크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한 명, 자녀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부부입니다. 18년도부터 부인남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소비 절제하라, 저축하라 등등을 세뇌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7년도 결혼할 때 일본에 해외여행을 딱 간 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고 싶어질까봐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고요. 그나마 저렴하다는 동남아도 안 갔습니다. 덕분에 여러 번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현재 순자산 15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와이프 친구들, 직장 동료, 지인 등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 해외여행 러쉬를 갔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와이프는 저한테 부럽다, 우리도 가고 싶다,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결혼 10주년에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2주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 갔다 오자. 초등학교 자녀에게도 기억에 남고 그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한번 참아보자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 뒤로는 와이프는 해외여행에 대한 언급은 줄었고 10주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 2, 3년 뒤에 또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해외여행에 1,000, 2,000 쓰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맞벌이 연봉으로 1억입니다. 분수에 아직 안 맞는 것 같고요. 목돈을 써야 된다 생각하니 벌써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결혼 10주년으로 미룰 때는 편했는데 점점 다가오니 부담감이 커지고 와이프를 설득하려고 해도 절대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것만 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외여행 약속 지켜야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 채널에서 저축을 해라, 소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요, 저축을 하고 돈을 아끼는 거는 필수예요. 왜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되게 느린 투자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위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져요. 속도를 높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험은 대출. 그럼 대출은 결국에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하려면은 아끼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은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매수 자체를 못 해가지고 돈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만드시면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집을 사면서 대출을 껴가지고 이제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나 사고 또 차근차근 갚고 그러다 또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자, 201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소득을 아예 안 봤어요. 그때는 DTI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LTV 70%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부, 그러니까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않은 소득 자체가 없는 분들도 그냥 집을 사면 집값의 70%가 막 대출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다주택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세 채, 네 채, 10채를 사도 계속 LTV가 막 해당만 되면 대출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2025년 현재에는 소득이 있어도 대출을 안 해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소득에 맞춰서 대출은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을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2억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거는 기본이지만 여기도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깎는 시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받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면 집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 부인남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으면서 돈도 잘 벌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영상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 영상만 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본인 생각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봐. 안 보면서 부인남이 이렇게 하랬어 라고 하면서 저를 약간 다른 사람 설득하는 데 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내분을 설득할 때 제 영상 막 이렇게 틀어놓고 아끼라고 하는 것만 계속 틀고 좀 돈 좀 써라 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무조건 아끼고 평생 그냥 돈만 모으고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저는 미혼일 때 90% 저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낳고도 70% 저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때도 저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거지처럼 살으라고. 거지처럼 살면서 돈을 좀 모으고 그게 이제 딱 시드가 돼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쓰고 살 수 있다. 자, 이게 젊을 때 거지처럼 살으라는 게 평생 거지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 제가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젊을 때 돈을 바짝 모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 번의 휘청거리는 경제 위기를 겪거든요. 뭐냐? 첫 번째 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부터 이제 20살, 한 22살까지 그 사교육 기간. 요 사교육 기간에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 사교육 기간이 오기 전에 얼마나 최대한 투자금을 많이 모아서 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데도 자산이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뚫고 올라가서 1차적으로 안정기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하죠? 애가 결혼할 때도 몇 억 뚝 떼가지고 딱 줍니다. 그때가 딱 내 노후 대비 시기와 자녀 결혼이 겹쳐요. 그때 한번 자산이 푹 꺼지지만 내가 투자를 꾸준히 잘했다면은 살짝 줄고 다시 또 늘어나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젊을 때 바짝 잘해 놓으시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출렁출렁 줄긴 줄어도 분모가 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어릴 때 특히 젊으니까 여행도 가고 뭐 차도 바꾸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살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사교육 기간은 무조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한테 돈을 안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조금 늘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교육이 스타트가 되니까 자산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자산을 거의 못 모은 상태로 허덕허덕 애를 대학까지 키우고 나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약간 모였거든요. 이제 전세금에다가 뭐 집 하나 정도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돈으로 또 우리 애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또 이제 워낙 한국인들은 자식 사랑이 커가지고 우리 애는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나 저기 영숙이가 한 1억 정도만 해오면 좋겠다는데 하면은 또 없는 돈 또 끄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그럼 우리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또 계속 막 둘이서 또 소일거리 하면서 노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젊을 때 한번 스타트 잘못 끊으면은 이게 인생 전반에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빡세게 살으라는 거였지 그렇게 평생 살으라는 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은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저축률을 높여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자린고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자와 자린고비는 다른 거예요. 자, 이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룬 것 뿐이야. 우리는 나중에 쓸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모르시고 잠깐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야, 이걸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만 더 하면은 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뛰어 올라가지고 완전 인생 바뀌겠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은 다른 문제가 생긴다. 자, 17년도에 결혼 당시에 일본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해외여행을 안 가신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잘하신 거예요. 이건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젊을 때 바짝 돈을 모아가지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잘 불려서 지금 순자산이 15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소비를 뒤로 미뤄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소비 미룬 거를 어느 정도는 쓰지 않으면은 달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라는 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아닌 거를 결국에 끌고 오려면 각자 어떤 그 단기든 중기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참고 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멘탈이 나가버려요. 자, 투자에 감이 올 것 같은 때거든요. 지금이 딱 순자산 15억 정도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갈아타기도 몇 번 했죠. 맞벌이로 연봉 1억이니까 둘이서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를 딱 쥐어짜가지고 했더니 야 이거 봐 우리가 벌써 지금 결혼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순자산이 15억이 됐다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야, 여기서 그만 8년만 더 하면은 순자산이 30억도 넘어가겠는데? 야, 그럼 진짜 강남 들어가겠는데? 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에 감이 올 때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 필수 코스예요. 저도 겪었습니다. 자, 1번. 더 아껴서 투자하고 싶다. 지금 사연자분은 이 1번 코스로 가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지금 좀 감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분명히 더 잘 되는데 라고 하면서 더 아끼는 분이 있고, 두 번째, 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소비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다. 2번으로 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순자산이 15억인데 제가 BMW 하나 못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도 되는데 그것도 문제다. 자, 이게 한번 돈 버는 맛을 보면요, 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돈이 막 불어나. 아니,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란 어떤 뭐 상자에 하나 넣어. 근데 상자에 넣었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상자를 열면은 그 돈이 2배가 되는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런 상자가 내가 집에 있어. 그러면은 이 상자에다가 돈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무조건 넣지. 아니, 하루만 지나면 돈이 2배가 되는데 이 돈을 왜 써? 그래서 이 돈을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계속 불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가 훨씬 세거든요. 돈 버는 재미는 진짜 사람 못 말립니다. 왜냐면 돈을 벌면요, 더 많이 벌면요,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재미있지만 어차피 쓰는 건 나중에 써도 되거든. 근데 내가 더 불려놓으면은 잠깐만, 나중에는 이러다가 막 크루즈 여행도 가고 진짜 뭐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용기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로만으로도 소비는 끝나. 그리고 이제 계속 더 벌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나 뭐 자녀나 이런 분들이 같이 희생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생을 한 상태에서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나보단 좀 의지가 약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조금만 쓰면 안 될까? 뭐 조금만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서운해. 서운합니다. 아니, 이 돈 좀 모아가지고 투자하면 얼만데, 좀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뭐 40대에 가면, 내가 뭐 안 간대? 50대에 가면 안 돼? 뭐 40대 꼭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 아마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안 간대? 아니, 결혼 20주년에 더 멋있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주년 되잖아? 그때도 안 가. 왜냐면 30주년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7대3 법칙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자린고비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기본적인 해결책. 버는 돈의 30%는 써라. 잘 모르겠으면 요거 하시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내가 300만 원을 벌면은 9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거지처럼 쓰는 겁니다. 거지처럼 사는 거죠. 이걸로 뭐 생활비도 하고 어떻게 다 해. 90만 원에. 못 하잖아요. 근데 월 1000을 벌면은 3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월 5000을 벌면 생활비로 1500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벌 때도 30%를 지킨다면은 많이 벌 때도 30%를 쓴다 하면은 이제 점점 더 소비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아끼기만 해요. 계속 아끼면은 끝도 없다. 자, 월 300만 원 버는데 생활비로 90만 원 쓰라고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동산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저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더 정확하게는 소비를 뒤로 이연시키는 겁니다. 미래로 소비를 미루면 미룰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이 부동산 판이거든요. 근데 저는 당장 지금 써야 되겠는데요. 안 쓰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돈을 뭐 더 벌든지 300이 아니라 돈을 뭐 500이나 600을 벌면 되잖아요. 벌어서 쓰는 건 괜찮은데 저는 30%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뭐 300 벌지만 뭐 200은 써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순간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작년 나의 순자산과 올해 나의 순자산을 한번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1년간 잘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순자산이 14억이야. 근데 올해는 16억이 됐네요. 그러면 2억이나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2억에 한 10%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떼가지고 그걸로 뭐 일종의 뭐 특별 상여금 같은 거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로 뭐 오랜만에 뭐 가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걸 안 하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세요. 제일 문제는 2, 3년 전쯤에 이런 얘기를 매번 듣는 게 싫어가지고 와이프와 약속을 한 겁니다. 결혼 10주년에
그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한번 참아보자. 유럽 여행 갈 거니까 라고 하고 와이프는 언급을 줄이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그 10주년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은 지금 자린고비 병에 걸렸는데 요것도 이제 뭐 1기, 2기, 3기 말기가 있다면 지금 한 3기쯤 오신 거예요. 왜냐면 요 멘트들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이거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요 정도 오면은 약간 중기는 넘어갔어. 빨리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2년밖에 안 남았네요라는 요 표현하고 제일 문제라는 표현이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제일 문제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약속한 게 다가오는 게 문제라는 거는 지금 한 3기쯤 온 거야.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돌아가야 돼.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아가세요. 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막 약속하는 경우 있어요. 야, 이번에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어봐. 야, 그러면 아빠가 너 아이폰 16 사줄게. 야, 아니다. 내가 아이폰 17 사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막 15등, 20등 하니까 어떻게든 애 공부 좀 시키려고 부모님이 뭔가 물건 가지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약속을 해놓고 진짜 아이가 10등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사주는 부모도 있지만 안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막상 사줄라니까 아니 뭐 애가 무슨 아이폰 17이 왜 필요해? 야, 그거 가격이 얼만데? 야, 그냥 저 아이폰 13 내가 당근에서 중고 샀어.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써. 라고 하면서 야, 똑같은 아이폰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뭐라 하고 아이를 닥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어차피 똑같은 아이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이는 과연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모두가 다 압니다. 저런 거 당하는 순간 앞으로 절대 안 해. 나는 아빠 말 이제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뢰가 박살난다. 자,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은데 1,000, 2,000이나 쓰는 게 맞는지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돈 아끼잖아요? 그러면은 상급지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요 1,000, 2,000 아끼는 순간 상급지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의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상급지를 가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이번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가, 이거. 가장 우려되는 건요, 뭐냐면요, 영상 보고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이 자린고비병 3기가 안 고쳐졌어.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궁시렁 대는 거 있죠.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연자분 만약에 이 영상 보신다면은 갈 때는요, 무조건 기분 좋게 가셔야 되고요. 가서 제가 봤을 때 가방을 사든지 지갑을 사주든지 하나 하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다. 약속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오시면 상급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야, 굳이 막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 야, 그냥 우리 파리만 갔다 오자. 막 이런 식으로 막 4박 5일로 끊자.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급지 절대 못 간다. 우리가 투자 성공한 건요, 본인만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도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셋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한 거고 나머지 둘은 나를 따라온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으면은 지키는 거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도 더 고마워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왜 버는가? 돈을 왜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저 위에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가족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거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면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행복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가면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이미 나한테 마음이 떨어지고 멀어진 상태에서 나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상급지를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가족 사이가 멀어지면은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실망을 쌓으면요, 돌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킨다. 이 개념을 넘어서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까지 진심으로 한번 요번에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고민인 건 이겁니다. 요 영상을 아내가 볼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이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영상을 만약에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 바로 아내분한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고해성사를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거를 제3자에게 듣는 순간 그것도 박살난다. 아니면 이렇게 탐색하다가 유튜브 올리다가 이 영상 봤는데 이거 내 얘기잖아 하는 순간 우리 상급지 못 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바로 고해성사 하시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먼저 얘기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 나 아니야라고 잡아떼는 순간 박살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상급지도 가실 거예요.